너였다. 지금껏 내가 만난 최고의 문장은 나는 오늘도 너라는 낱말에 밑줄을 긋는다. 너의 말에는 다정이 있어서, 진심이 있어서, 쉴 자리가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좋았다. 나는 너를 수집했고 너에게 온전히 물들었다. 인생이란 어떤 사람에게 선을 잇고 어떤 언어에 줄을 그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세상에 많고 많은 말들 중에 내가 밑줄을 그은 말들이 나의 언어가 된다. 이 책 안에 쓸모 있는 문장들이 있어서 단 몇 줄이라도 그대의 것이 된다면 나는 메밀꽃처럼 환히 흐드러지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림태주 시인의 에세이인데요. 2021년 10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내주셨습니다. 관계의 물리학, 그리움의 문장들, 그토록 붉은 사랑 등 이분의 에세이들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우는 이분의 이 책을 저도 몇 달 전에 처음 읽으면서 먼저 들었던 느낌은 형태로 비유하자면 정교하게 언어로 잘 다듬어진 조각상을 푹 빠져서 감상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풍미가 있는 와인처럼 글을 다듬어서 잘 쓰고 표현하고 깊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산다는 건 자신의 언어로 삶을 정리하는 일이고 상대의 언어를 제대로 느낄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관계를 만들어낸다라는 메시지도 참 좋았습니다. 언어로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한 에세이,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이 시간 본문의 좋은 내용들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말들. 길을 잘못 드는 때가 있다. 으슥한 골목이었다. 불량배들이 나를 둘러쌌다. 나는 연약했고 겁이 났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찌할 줄을 몰랐다. 호주머니와 책가방의 소지품들을 탈탈 털렸다. 한 녀석이 내 가방을 거꾸로 들고 쏟았다. 나중까지 오래도록 떠오르는 건 불량배들의 인상착의가 아니었다. 땅바닥에 나뒹구는 소지품들의 환하고 처참한 몰골, 주먹질을 피해 잔뜩 웅크린 나의 비굴한 자세. 다음날 담임선생님에게 이 일을 알렸다. 억울했고 아직도 떨렸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네가 조심했어야지. 친구들과 같이 다니지 않고 혼자 다니니까 그렇지. 앞으로는 큰 길로 다녀. 나는 다시 또 책가방을 털리고 있었고 날아드는 주먹을 피해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억울했는데 선생님은 그게 내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정리했다. 그렇게 나는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못했다. 사회생활에도 잘못된 으슥한 골목길 같은 관계가 있다. 그걸 한눈에 알아보고 피하기는 어렵다. 마각을 드러내기 전까지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능적이고 예의 있다. 쉽게 저항하기 힘들다. 은연중에 태도를 가르치려 들고 은근하게 직업이나 능력을 깎아내리고 티나지 않게 자신이 베풀고 있음을 생색내고 자연스럽게 권위를 내세운다. 뭔가 불편하고 지분거리는데 그 말이나 행동을 바로 반박하거나 제지하기에는 애매하다. 그들은 적당히 예의 있고 적당하게 농담과 진담의 경계를 넘나들고 적당하게 온화한 눈빛과 웃음으로 포장돼 있기 때문이다. 분명 무시당했는데 공로나 하면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옹졸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고 한동안 상대에게 끌려다녔다. 오히려 상대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려고 애썼고 나의 태도에 주의하고 상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 신경 썼다. 나는 그렇게 심리적 약자가 되어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었다. 문득 그 골목길이 떠올랐다. 그때 나의 선생님에게 회복하지 못한 비굴이 어느새 나의 근성이 되었구나. 만일 그때 선생님이 이런 나쁜 자식들이라고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들은 범죄자고 너는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알려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나는 억울함과 수치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골목길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였음을 인식했을 것이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한 그런 악한도 폭력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지켜주는 말들이 늘어난다면 정의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다. 그 골목길에 아이를 만나면 당신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분명하게 말해주면 된다. 그건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진심을 알아보는 법. 나의 진심은 무엇으로 진심일까? 너의 정말은 진짜로 참말일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정말이다.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예쁘다고 감탄한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믿어달라고 호소할 때, 나는 정말에 악센트를 넣어 말했다. 정말 진심이야. 믿어줘.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도 썼다.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을 넣으면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기도 했다. 쉽게 용서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말이라는 말을 남발할수록 점점 나의 진심이 뭔지 모르게 되었다. 정말이 없었다면 나의 진심을 살피는데 더 애를 썼을지도 모른다. 이해받고 용서받고 믿음을 얻기 전에 나의 언행을 바르게 다잡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 진심이란 말도 홀로 세워놓고 보면 초라해 보인다. 무수한 친절과 예의로 치장된 관계의 말들 속에서 어느 마음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잘 분간되지 않을 때가 많다. 마음은 너무 드러내도 문제고 너무 안 드러내도 문제다. 그래서 진심은 참 까다롭다. 나는 진심이 겉으로 드러난 정황 혹은 정도를 가리켜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나 식당이나 물건의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된다.
진정성의 농도, 진심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즉 진심은 일종의 자본이다. 진심의 핵심, 진정성의 요체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양적으로 사용하면 진정성이 된다. 곰탕집이 있다. 뼈를 전기솥에 넣고 서너 시간 구워 맛을 낸 곰탕집이 있고, 꼬박 하루 동안 장작불로 구워 맛을 낸 곰탕집이 있다고 하자. 재료가 똑같다면 이 곰탕에 투여된 시간의 차이가 진정성의 농도일 것이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 않는 사람과 바쁘더라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는 사람의 차이가 관계의 진정성을 가른다. 시간이야말로 확실한 진심의 지표다. 오늘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전 재산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가치를 지닌다. 우리 모두는 시간 앞에서 유한한 존재들이다. 내가 가진 시간의 양이 목숨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있다는 말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주고 있다는 의미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내 목숨이 사용된다. 그래서 인생에서 시간은 어느 것에 더 목숨을 소비하고 사용했느냐의 결과를 말한다. 나는 미워하는 시간보다 사랑하는 시간을, 잊으려 하는 시간보다 그리워하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한다. 나를 위한 유익과 즐거움을 구매하는데 내 목숨을 지불하려고 한다. 나는 자주 나에게 타이른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목숨을 분산하지 마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주어라. 그렇게 진실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해라. 그래야 목숨이 흩어지지 않고 집약되고 축적된다. 그 집약과 축적의 관계를 사람들은 막역한 사이라거나 베스트 프렌드라거나 단짝이라거나 삼총사 등과 같은 말로 부른다. 정말은 정말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은 진심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1순위로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지 않는 목숨의 몰입이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만큼 진짜가 없고 그 시간만큼 정말인 것은 없다. 시간이 진심이다. 말의 표정. 거리를 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잠을 자는 사이건, 같이 일을 하는 사이건, 대개 최악의 상황이 되면 공간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렇게만 해도 얼마간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사회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은데 한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할 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괴로워진다. 군대는 딱 그런 공간이다.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울 수가 없다. 전출도 마음대로 안 되니 버티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어느 선임병이 있었다. 그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었다. 다른 병사들처럼 나도 그에게 먹잇감이 되었는데 내무반 생활이 죽을 맛이었다. 차라리 야외 훈련을 나가는 게 편할 지경이었다. 괴롭힘을 당하는 후임마다 그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다. 휴가를 다녀오면
선물을 갖다 바치는 유형도 있었고, 입에 혀처럼 달라붙어 아양을 떠는 유형도 있었다. 내가 그에게 택한 거리두기 방법은 정중한 말투였다. 다른 선임병들에게는 조금씩 장난도 치고 가벼운 농담도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사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웃음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무시하는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털끝만큼도 당신에게 내 감정을 내주지 않겠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계급이 올라가고 내가 내무반의 주축이 됐을 때도 그에게 정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가 제대를 앞둔 때에도 바짝 군기든 신병처럼 말했다. 친근한 말투나 경계를 푼 말투를 그에게 쓰지 않았다.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을 것이다. 자신이 나에게 아주 정중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가 제대하는 날까지 말의 거리를 풀지 않았다. 언어를 주고받았을 뿐 그와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나는 그가 무겁게 깨닫기를 바랐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상대가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말을 건네더라도 그건 철저하게 외면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말에는 표정이 있고 그 표정은 감정을 투영한다. 말의 표정이 관계의 거리다. 김 병장님, 사격훈련 있습니다. 애는 표정이 없다. 김 병장님, 사격훈련이지 말입니다. 애는 교감을 확인하는 표정이 있다. 점심 뭐 먹을까와 우리 뭐 먹을까는 다르다. 말의 뉘앙스, 어감은 마음의 표정이고 감정의 거리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을 배제한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빨리 관계의 거리를 살펴야 한다. 말로 존중하고, 말로 칭찬하고, 말로 인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에 1mm 다가서는 건 달날아가는 궤도를 구하는 공식만큼 어렵다. 마음 한 줌을 얻지 못하면 100마디 아름다운 말이 내 것이 아니다. 고요의 원리. 끌리는 대상이 있다. 딱히 이유를 대기가 힘든데 자꾸 끌리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장소. 내게는 절집이 그런 장소에 속한다. 나는 서남사에 자주 갔다. 부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고 절 마당이 좋아서 저물녘까지 있다 돌아오곤 했다. 뒤란에 있는 오래된 매화나무와 입구에 있는 수국도 좋아했다. 다른 절들도 다녔다. 해남 미왕사 동백숲도 좋았고 가지산 성남사 요사체에 내리는 비도 좋았다. 나는 고요가 좋았던 것이다. 절에는 고요가 살고 그 고요는 희고 환한 걸 좋아해서 주로 마당에서 서식한다. 절집 후미진 뒤편으로 가면 어디나 출입을 막아둔 표지가 눈에 띈다. 나는 무건 수행 중이라는 푯말이 가장 좋았다. 스님들도 고요를 좋아해서 고요를 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절 마당처럼 희고 환해지고 싶어서 고요의 원리를 연구하는 거라고 짐작했다. 무건은 어떻게 말할까를 배우는 과목이다. 성내지 않고 들뜨지 않고 참답게 말하는 궁극의 언어다. 마음의 말에 닿으려고 수행 푯말을 내건 사람들이 저 안에 있다. 돌아서 나오면 절 마당 어귀의 후박나무도 배롱나무도 무건 수행 중임을 눈치채게 된다. 법당 처마에 달린 풍경도 공양간을 드나드는 방문객도 구름처럼 고요를 연습하고 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 문을 걸어 잠그고 정진을 거듭해야 할 정도니까. 내가 고요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말할 때 잠잠함을 유지하는 법이다. 말을 전하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을 보여주라는 것이 고요의 가르침이다. 절집에 가면 마당이 환하고 연못의 연꽃이 환하고 스님의 깎은 머리가 환하다. 그것들이 다 유리창이다. 말없이 투명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고요에게 한 수 배우고 돌아오면 나는 한동안 말수가 준다. 그때는 더 많은 소리가 들리고 더 많은 마음이 보인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 고요의 원리를 더 알려주지 못하겠다. 알아서들 고요와 사귀시기를. 언어의 연금술사. 나르키소스 신화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매일 호숫가를 찾았던 미소년. 소년은 자신의 얼굴을 물거울에 비춰보며 매혹되고 결국 호수에 빠져 죽는다. 소년이 죽은 호숫가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났고 사람들은 소년의 이름을 따서 그 꽃을 나르키소스, 수선화라고 불렀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첫머리에는 나르키소스 신화와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이 나온다. 나르키소스가 죽자 상실감에 휩싸인 숲의 요정들이 호수에 찾아온다. 눈물을 흘리고 있던 호수가 요정들에게 묻는다. 나르키소스가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요정들이 당황해서 되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날마다 나르키소스가 얼굴을 비춘 곳이 여기인데 당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나는 나르키소스가 그토록 아름답다는 걸 몰랐어요. 그가 물거울을 들여다보려고 내게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그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가 죽었으니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어서 슬퍼서 우는 거랍니다. 나는 연금술사에서 이 대목을 특히 좋아한다. 짧은 이야기 속에 이보다 정확하게 인간의 본성을 혹은 인간의 진실을 우화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은 아름다운 걸 볼 때도 그걸 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는 존재다.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자신을 증명하고 남기기에 여념이 없어 셀카 버튼을 눌러댄다. 누군가를 도울 때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나의 선한 행위를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스스로를 훌륭하게 여기는 자부심이 더 크다. 나 어때 보여? 나 머리 잘랐어. 이 옷 어울려 보여?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말들도 개발하지만 자신이 사랑받고 관심받기 위한 말들도 무수히 만들어낸다. 내 생각에 소설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춤이 모두 자기애의 발로다. 장르가 다를 뿐 본질은 자신에 대한 애정 고백이다. 나르키소스를 넘어 자기애에 빠진 호수다. 나도 그렇다. 멋진 문장이 쓰인 날은 수선화가 핀 호숫가로 달려가 얼굴을 들여다보고 싶어진다. 호수의 표면에 그 문장들을 새겨두고 싶어진다. 겨울에 호수가 얼면 내 문장들이 양각으로 도드라지기를 바란다. 얼음이 녹아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물고기의 푸른 등과 비늘에 내 문장이 박히기를 바란다. 물고기가 수면 위로 튀어오를 때마다 나의 문장들이 빛나게 될 것을 상상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만의 언어 몇 개를 얻어 사랑하고 가꾼다. 유독 끌리는 말들을 자주 쓰게 된다. 길들인 그 말들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어 나를 나로 살게 한다.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 내게 와서 가장 소중한 말이 되고 가장 나중까지 필요한 말이 된다. 일생을 같이 하는 동안 그 말은 내 삶과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공기처럼 흩어져 떠돌던 말이 내게 와서 빛나는 황금이 된다. 자신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므로 언어의 연금술사다. 사는 동안 자신의 언어를 재련한 사람들이다. 언어들은 용도에 맞게 각각의 색채를 가진다. 크레파스에도 가장 빨리 닳는 색이 있듯이 사람마다 유독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 같은 사람을 두고도 어떤 이는 빨갛다고, 어떤 이는 파랗다고, 어떤 이는 노랗다고 한다. 자신이 많이 사용하는 색깔로 세상 모든 것을 보고 인식하기가 쉽다. 그렇기에 타인이 바라보는 색깔이 온전히 나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는 내가 칠하는 색깔이고 내가 정의하는 언어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말한 색깔로 불리고 인식된다. 당신이 타인에게 보여준 언어가 되돌아와 당신이 된다. 당신이 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주가 있다는 걸 나는 안다. 당신이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인 걸 나는 안다. 당신이 꽃을 들고 왔기 때문에 향기로운 사람인 걸 나는 안다. 당신이 보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정한 사람인 걸 나는 안다. 그렇게 당신이 내게 보여준 말의 색채가 어느새 나의 빛깔이 되었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겠다. 당신은 나의 호수이고 당신은 내 눈 속에서 자신을 본다. 당신에게 보여주는 나의 말이 거울 같기를 바란다. 내가 재련한 언어의 연금술로 당신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의미심장이라는 말. 사람이 산다는 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모든 관계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엄마와 아들, 언니와 동생, 친구와 친구, 연인, 스승과 제자, 사장과 직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정하는 의미는 각자의 자리가 된다. 의미는 목적이고 쓸모라서 의미가 생기는 순간 삶의 길이 된다. 의미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의미가 사라지면 죽는 것이다. 의미가 곧 심장과 같아서 깊은 뜻을 잊지 말라고 의미심장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사랑이 식었다는 말은 의미가 희미해졌다는 거고, 배신당했다는 말은 의미가 더럽혀졌다는 거고, 상처받았다는 말은 의미가 닫혔다는 거고, 숨막힌다는 말은 의미가 파괴됐다는 거고, 잊었다는 말은 의미를 잃었다는 거다. 몰랐던 것을 처음 발견하거나 없던 것을 발명하면 가장 먼저 이름을 붙인다. 그 명명이 있어야 사물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비로소 있는 것이 된다. 그 이름이 그것의 의미가 된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처음 하는 일이 이름을 짓는 일이다. 내가 이름을 붙이면 이제 그들은 단지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다. 반려라는 관계가 생겨나면 강아지와 나는, 고양이와 나는 더 이상 남이 아니다. 의미가 심장을 장착하게 된다. 그래서 산다는 건 의미를 붙이는 일이면서 동시에 붙이지 않아야 할 것에
함부로 의미를 붙이지 않는 일이다.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것에 의미를 두고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잘못하다간 서로의 심장을 아프게 만든다. 부여했던 의미를 다시 거두려면 좋아함도, 미워함도, 그리움도 다 멈춰야 가능하다. 완전히 잊어야 겨우 그 의미가 떠난다. 그게 쉬운 일인가? 그러므로 산다는 건 무엇에 의미를 두고 무엇에 의미를 두지 않을까를 정하는 일이다. 가까이 하는 건 쉽지만 가까이 한 것을 멀리 하는 건 고통스럽다. 사이를 만들고 틈새에 의미를 끼우는 건 우리의 관계에 심장을 달아둔다는 뜻이다. 의미를 붙일 때, 그러므로 심장을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좋아하지 않는 단호함. 어쩌면 그것이 의미심장의 진정한 정이다. 그 조심하고 아끼는 마음이 흘러들어야 심장이 붉고 단단하게 박동한다. 은어의 세계. 은어는 끼리끼리의 말이다. 그들만의 소통 언어라서 집단의 유대를 강화시킨다. 물고기 은어가 떼를 이루어 깨끗한 모래와 자갈 틈을 보금자리로 삼아 산란을 하듯이 같은 은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영역과 세계를 형성한다. 그 세계는 비밀로 끈끈한 결속력과 신비성을 갖는다. 그 세계에 진입하려면 그들의 은어를 배워야 하고 그 은어를 통해서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은어는 이방인의 세계에 들어가는 비밀 코드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사랑이 실패한 이유는 상대방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었다. 내가 쓰는 언어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말하고 내 언어 체계로 이해하려 들었다. 상대의 말을 그만의 은어라고 여기지 않았다. 탐구하며 배우려 하지 않았고 시간과 인내가 소요되는 일임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꾸 다른 데서 관계의 하자를 찾으려 했으므로 실패를 반복했다. 그저 말이 잘 통하는 성격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맸다. 생각해보라.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말을 잘 맞춘다는 이야기다. 맞춘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서로가 어긋나지 않게 조화를 도모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은어는 단지 구술하는 기술적인 언어가 아니라 학습과 탐구가 필요한 전공어에 가깝다. 둘만의 사적인 은어를 미러라고 한다. 은어를 직역할 수준이 됐을 때 드디어 우리는 속삭일 수 있게 된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도 몇 마디의 짧은 미러로도 사랑의 본질에 닿을 수 있게 된다.